네, 여러분 점심은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제 올해 심포지엄부터는 저희가 특별한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년에 걸쳐 동아시아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동아시아의 해양과 평화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특별 세션 1년차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특별 세션의 사회자 발표 또 토론자 분들께서는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서 여기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특별 세션의 사회는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이자 또 심포지엄 기획공동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발제는 백지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님과 조세현 부경대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철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님과 권경선 한국해양대 HK 연구교수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김태만 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찬들은 다들 잘 하셨죠? 예, 오전 세션에서 두루미 입금하고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 세션이었던 위기의 시대 어떤 평화를 만들 것인가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고 오찬 직후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사회하시는 진행하시는 아나운서께서 소개하셨듯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조금 기획적으로 구성을 해본 특별한 세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해양과 평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기획위원회에서 몇 차례 고민을 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한겨레 부산국제심포의 탄생 자체가 부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던 2005년도에 열렸던 에이펙을 기념하는 국제심포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는 어떤 지역성, 공간성 이런 것들을 좀 담지한 세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근데 이때까지 본격적으로 바다 이야기를 해본 적은 사실상 없었고요. 바다와 관련된 재개발, 그래서 이제 북한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세션을 열었던 적은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바다 이야기를 한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그 특별 세션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바다와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러시아라는 이 대륙 세력이 오랜 수건이었던 대서양으로의 해양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그 교두보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올해 이제 2월달에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차 중국 당 대표 대회가 지난 주말에 열렸는데, 거기서도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사실상 이거는 중국의 기본 헌법과도 같은 원칙인데 다시 한번 강조가 됐고, 그게 이제 코테이션이 돼가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러시아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서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발발할 수 했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도 뭔가 전쟁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중국과 대만 문제라든지 어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 세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이제 예정되어 있는 북한의 상황들 등등을 볼 때 한반도가 됐건 아니면 중국과 대만이 됐건 이 동아시아 쪽에서도 뭔가 전운이 감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라는 대륙이 한쪽으로는 대서양 진출, 대서양이라는 해양으로의 어떤 진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하나는 또 동아시아 쪽에서 이 중국이 됐건 어떤 뭐 러시아가 됐건 중국이 됐건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이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화를 꿈꿀 때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전 지구적인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해양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획이 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제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982년도 제정됐던 유엔의 해양법 발효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해양에 대한 뭐 관리, 보존, 개발, 그다음에 이제 심해저, 대륙붕 등등에 관한 이 소위 유엔의 공동 협약과 같은 이런 그 선언인데, 그런 차원에서 해양에 대한 인식은 혹은 필요성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즈음을 해서 우리 그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에서도 해양과 관련된, 특히 한반도나 동아시아와 관련된 이 해양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세션이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참고 말씀으로 드리고요. 하여튼 발표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의 발제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대1로와 문명론적 지정학이라는 제목의 백지훈 교수의 발제가 있을 건데요. 발제문은 지금 이미 배포가 되어 있지만 발표문 배포 이후에 상당 부분 또 이제 수정 보완이 되고 또 보충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제는 근대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지식인들이 사절단에 참가한 지식인들이 태평양 횡단 과정이나 혹은 그것과 어우러진 해양 문명에 관한 이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부경대 조세현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발제를 먼저 모시고 경청을 한 후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조금 뭐 해프닝이 있었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문지에 좀 메모를 해가지고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질문이 반영돼서 답변이 되거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늦게 시작을 한 데다가 사회자가 말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예정된 시간대로 발제자들한테 20분씩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는 제가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조절을 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백지훈 교수를 모시고 1대1로와 문명론적 지정학이라는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백지훈입니다. 방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동아시아의 바다와 평화라는 굉장히 큰 그 장기 기획 주제에 제가 첫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는 발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1대1로와 문명론적 지정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부터 아마 많이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지금 상황을 이제 신냉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냉전적인 요소도 있고 탈냉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과거처럼 이념으로 확실하게 세계를 가르지도 못하고 또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냉전 시대에는 그래도 냉전 시대의 규범이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게 이념이 중요한지 가치가 중요한지 어떤 규범이 존재하는지 어떤 강대국이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한동안 직영학이라는 말이 좀 학계에서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냉전 시대와 달리 현대에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수평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갈등이 군사적으로 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직영학 논의도 이 탈냉전 이후, 즉 포스트 콜드워라는 시대가 굉장히 다극화되고 안정화된 시대일 것이다라는 일종의 낙관주의가 존재했던 시절의 산물이 아닐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대만 해협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구나 지금 북한에서도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직영학은 지금은 이거는 너무나 낙관적이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지정학의 귀환인데요. 역시 그 가장 큰 원인은 이 불확실성의 증대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쟁과 갈등이 관리되는 차가운 평화가 콜드워, 냉전이었다고 한다면 탈냉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 다극 체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세계가 그래도 예측 가능한 질서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믿음이 많이 깨졌죠. 그래서 지금 세계를 논자에 따라서는 뭐 1차 대전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적어도 얄타 이후에 만들어진 냉전적 질서 이전으로 복귀한 것은 거의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이 1대1로와 인도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사고를 보려면 단순히 냉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훨씬 더 긴 역사적이고 문명적인 논의가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시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문제의식의 시작입니다.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나온 이 책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설명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때가 이제 탈냉전 이후에 이 미국의 낙관주의가 가장 고조됐을 때인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세계에서 1등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유라시아를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나토와 유럽연합의 동쪽 경계, 동진을 어디까지 시킬 거고 거기에 러시아를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우크라이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91년에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러시아는 다시 제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뭐 지도에 이렇게 초승달을 그려봤는데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정학 맥킨더나 스파이크만의 지정학에서 말하는 심장지대와 연안지대죠. 그러니까 심장지대 유라시아의 심장지대가 있고 양쪽에 초승달 두 개의 초승달이 있다고 한다면 한쪽에 서쪽의 초승달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동쪽의 초승달에 대만 해협이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 지금 굉장히 전운이 이렇게 끓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지정학 얘기를 조금만 바로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알고 있는 이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평화의 지정학이라는 말을 써서 지정학의 3가지 범주를 얘기했는데 사실 핵심은 독일 역사 철학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즉 독일 역사 철학이 이제 일종의 나치즘에 복무하는 어떤 경계선에 신비하고 도덕적인 신성함을 부여해서 그 땅을 우리 민족, 게르만 민족이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 철학에 반대해서 지정학이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힘의 중심들에 의한 역동적 변화에 의한 공간 배분의 전략이다. 그래서 역사 철학적 지정학을 정치와 외교의 전략으로 아주 현실적인 정치로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이 스파이크만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만의 지정학은 사실 맥킨더, 그보다 한 40년 앞서서 발표됐던 영국의 맥킨더의 지정학과 굉장히 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맥킨더도 사실은 독일의 역사 철학의 지정학을 비판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인들은 종이 위에 그려진 국경뿐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지형의 기회까지 다
읽어내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와 역사의 상관관계다라는 점에서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가 민족 혹은 국가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를 사고하는 게 바로 지정학이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현대 지정학으로 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전략의 차원으로 온 축소된 지정학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맥킨더의 지정학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심장지대를 누가 차지하느냐 아니면 연안지대가 더 중요하냐 이런 논의는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다시 읽어본 맥킨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그거보다도 유라시아 즉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대륙섬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파악하고 그 한가운데인 유라시아의 심장지대가 그 지대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걸 탐구하는 학문이었다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들을 하는데요. 유럽 문명이 지금 뭐냐면은 아시아 민족, 즉 심장지대에서 유목민족, 기마민족들이 막 침략을 해서 유럽을 침략해서 그 두드리는 힘, 막 침략하는 힘에 의해서 그 유럽이 여러 민족으로 지금의 민족 국가로 분열됐다라고 해서 유럽과 아시아는 절구공이와 절구의 관계다. 그러니까 절구공이가 절구를 막 두드려서 절구의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유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이 맥킨더의 지정학은 1차 대전 전과 직후에 나왔던 것인데요. 그때 보면서 1차 대전 전 1904년에는 시베리아 철도를 보면서 러시아 제국이 이제 현대판 훈족, 예전에 기마민족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1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이 훈족이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정학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집단적인 주체로서 민족의 정신 혹은 마음이라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지정학을 냉철한 어떤 현대 지정학으로 바꾸려고 해도 그 현실의 지도는 그 민족이나 그 사람에 있는 마음과 정신으로 계속 되돌아가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인도태평양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개념을 처음 말한 사람도 독일의 역사철학적 지정학을 얘기했던 칼 하우스호퍼였어요. 이것을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 받아들이고 그걸 지금 다시 인도태평양으로 만드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명 철학의 어떤 범주와 동떨어져서 오로지 현실 정치만 위한 지정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것 자체가 유라시아의 부상입니다. 지정학이란 개념 자체가 유라시아를 떠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브레진스키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세계 1등 지위인데 그 1등 지위를 위협할 국가는 반드시 유라시아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세 가지 가능성. 중동의 국가들이 러시아, 중국과 연합할 경우,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할 경우, 아니면 유럽연합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할 경우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의 중국의 SCO나 1대1로의 상황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사일에 가장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중앙아시아와 중동까지 지금 이제 가세를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CO는 뭐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세계 인구의 96년에 시작해서 2001년에 사실 공식 출범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세계 인구의 40%, GDP의 30%를 포괄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도 지금 올해 것이 반영이 안 된 지도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된 것이 다 SCO, 상하이 협력기구, 중국이 발주한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만든 것인데 이 파란색이 전부 회원국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과 빨간색, 주황색이 관찰국이거나 대화 상대국이거나 현재 협상 중인 나라이고요.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그 중동반도요. 지금 중동반도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가 올해 다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레인,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미얀마까지 지금 대화 대상국으로 지금 승인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이집트까지 지금 대화 상대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집트를 보시면 바로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이 관문에 있죠. 그러면은 이미 이 SCO가 유라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이 중동 반도, 그다음 거기서 서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터키, 그다음에 아프리카로 가는 이집트
까지를 지금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공세적이고요. 지금 서구 언론에서는 뭐 거의 동방의 나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좀 넘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그 맥킨더의 심장지대가 유럽 민명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했다고 맥킨더가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그 심장지대 기마민족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중국도 계속해서 흉노해나 북방의 유목민족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 서울대학교 박한재 교수님이 재미있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훈족과 흉노가 이제 같으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절충설을 저는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훈족이 서쪽으로 가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야기시켜서 유럽을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시키고 유럽을 지금의 수많은 민족 국가로 분열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환인 흉노는 동아시아로 와서 계속 한나라 때부터 계속 중국의 정주 문명을 침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통일된 제국을 이뤘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전체가 그 유목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흡수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제국, 당제국, 당나라는 바로 그 북방의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만든 제국이고요. 그다음 원제국은 몽골족이고요. 그다음 청제국은 만주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또 오타키 마스오라는 일본학자는 중국의 수세기 동안의 역사는 북방의 유목민족과 남박의 한족이 항상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항상 유목민족에 의해서 통일되었던.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그 통일을 완전하게 이룬 게 바로 청이죠. 그래서 청이 처음으로 중원과 서북 변경을 전부 다 통합하는, 그것을 중국에서는 대일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일통을 구현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이 대일통이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여러 소수민족과 신장의 변경을 다 합친 다원민족 국가라고 하는 이념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만 이 대일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연 청대가 한족과 유목민족을 완전히 문화적으로 다 융합을 시켰느냐. 그것을 중국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중화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래 바바리안들이 문명을 받아들여서 중화 문명을 만든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서구학계 신청사는 원래는 만주족의 제국의 통치는 철저하게 한족과 유목민족을 분리해서 다스리는 격리 정책을 취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국이 흔들리면서 그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 청제국의 본질은 유목 문명이, 북방의 신장지대에서 온 유목 문명이 이 정주 문명을 흡수한 것인데, 제국 후기에 그 문명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맥킨더가 심장지대와 유럽을 절구와 절구공이다라고 했다면, 중국에서는 절구공이가 절구를 집어삼켰는데 절구공이가 없어진 것이죠. 큰 절구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명이 심장지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중국 문명은 심장지대를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서쪽으로 서진하는 중국의 여러 가지 이념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중국의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통일 국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북방의 유목민족이 통일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이 유일하게 중원과 서부 변경을 모두 다 만들어서 지금의 중화민족 다원일체 구조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했죠. 그렇지만 이 청이 만들었다고 하는 대일통에도 굉장히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해혁명 초기에 입헌파와 공화파의 대립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핵심이 뭐냐면 그냥 한족끼리만 그 근대 국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만주족, 몽골족을 티벳까지 다 합쳐서 대민족, 대중국을 만들 것이냐의 논쟁이 계속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대중국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었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민명이 아닌 한족을 중심으로 대일통을 이룬, 전체를 다 통일국가를 이룬 그런 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전,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에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한참 냉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탈냉전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지정학의 중심이 태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정치적, 군사적 자원은 다 동쪽 끝에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외관은 대중국, 영토적으로는 전부 대중국을 이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체성은 사실은 굉장히 소중국적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21세기의 벽두에 서부 대개발을 시작을 하고 SCO를 출범시키고 1대1로를 추진하는 이 흐름이 그러니까 20세기 건국 이후에 유보되었던 대중국의 정체성을 지금 복원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라시아 심장지대와의 내적 관계를 소환하는 1대1로의 지도는 결국 중국 문명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에 대해서 그 중국 지식인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인데 이 왕후의 두 대양사의 문명이라는 글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인도태평양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여러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이번에 좀 주목해서 볼 지점은 청대 사지학파라고 있습니다. 청대 그러니까 서부 변경을 연구했던 지식인들이죠. 그 시선을 이 지금의 중국 지식인이 왕휘가 소환을 해서 하는데 그때 이 청대 서북 사지학파의 공자진이라는 학자가 이 도광제 청대 황제에게 보내는 서역치행성이라는 상주문에서 뭘 주장했냐면 신장에다가 행성을 설치해서 내지의 이민은들 장려해서 여기에 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자.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장을 거점으로 해서 제국의 영토를 중앙아시아로 더 확장하고 서해로 도달할 때까지 계속 확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서해가 뭐냐라고 이제 할 때 별로 이렇게 학자들이 여태까지 이 말을 주목을 안 했는데요. 이 왕휘가 이 서해는 바로 인도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청대 서북 사지학파의 학자들의 시선 속에 이미 1대1로의 역사적 전조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죠. 1대1로의 6개 육상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미 청대 1820년대 공자진이라고 하는 공양학파, 개혁파 학자가 이미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글을 2017년에 썼던 것이죠.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레이저가 없지만 그 신장의 카슈가르가 바로 카스이죠. 카스부터 시작해서 과다르, 그다음에 카라치로 내려오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인도양으로 빠지는 그 글입니다. 이것을 좀 크게 보시면 1대1로에서 보시면 지금 차이나 파키스탄이라고 있는 곳이 바로 요 파란 짧은 선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죠. 6개 육상회랑 중에 가장 짧은 노선인데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장 카슈가르 카스에서부터 인도양 과다르로 나오는 그게 바로 1대1로의 모든 주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서북 변경, 지금도 신장 문제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단순히 대륙으로 세력을 뻗치려는 게 아니라 대륙에서 인도양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육상 노선과 해상 노선을 이렇게 완전히 교차하는 중심이 바로 신장이 되는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회의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두 대양 사이의 문명이라고 했는데 태평양과 인도양이 하나의 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두 대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태평양과 인도양이 근대에는 태평양이 미국에 장악됐기 때문에 거기가 닫힌 바다가 됐었는데 이 신장을 중심으로 인도양으로 내려오면 근대에는 그러니까 태평양이 미국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저 말라카 해협까지가 다 미국에 의해서 장악이 되잖아요. 서구에 의해서. 그러면 중국은 사실은 바다에 의해서 해양 세력에 의해서 포위된 내륙이었죠. 그런데 인도양으로 가는 시야를 딱 안에다 넣고 나면 내륙이 태평양에 의해서 포위된 것이 아니라 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양쪽에 거느리고 있는 내륙이 되는 것이죠. 이 지도의 그림을 완전히 바꿔서 내륙과 해양의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청대 그러니까 서북 사지학파의 눈으로 지금의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1대1로의 역사적이고 문명적인 어떤 숙명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청대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1930년대 칼 하우스호퍼 독일의 역사 철학자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그때 왜 나왔었냐면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고 그때 이제 이 역사학자들이 독일이 진 이유는 영국과 미국, 대서양과 태평양을 장악한 해양 세력에 밀려서이다. 그럼 내륙
세력인 이 독일이 해양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인도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인도양과 저 스틸러 태평양이 보이는데, 태평양과 인도양이 갈라졌던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칼 하우스호퍼가 역사 문화나 민속지학, 해양학을 총동원해서 얘네들은 원래부터 하나의 계통이었다, 생물학적으로도 하나의 계통이었고 그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1차 대전 이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아시아로 퍼지면서 중국이나 인도나 이 동남아시아에서 이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었죠. 하우스호퍼가 그걸 보고 이 아시아, 인도양과 태평양을 따라서 일어나는 반서구 제국주의를 반서구 제국주의를 내세워서 인도양과 태평양은 반제국주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걸 끌어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미 해양 세력에 대한 내륙국가 독일의 지정학적 돌파를 위한 이념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인도 태평양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하우스호퍼가 만들었던 인도 태평양을 일본에서 가져와서 일본이 당시에 독일 지정학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죠.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을 21세기 아베가 다시 가지고 와서 미국에 제안을 해서 미국이 받은 것이 바로 인도 태평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전유한 것, 하우스호퍼의 인도 태평양의 이름을 전유한 것은 미국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반제국주의의 이념, 그다음에 영미권, 앵글로 섹슨에 대항하는 어떤 대항적 바다의 이념이라는 그 이념적 내용을 가지고 온 거는 오히려 1대1로 안에 더 들어있다라고 하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후의 주장으로 가면 이 1대1로라는 것은 결국 해양 세력에 대한 반격이 아니라 근대에 지배된 바다를 해방시키는 문명 재창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얼마나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냐면, 단순히 변경의 안정이 아니라 인도양과 태평양을 다 거느리고 근대의 내륙과 해양의 지도를 역전시키는 중심의 축이 바로 신장의 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관의 수정이고 나와 중국의 어떤 우리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역시 지정학을 우리가 지금 다시 귀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시 지정학이 애초에 맥킨더가 말했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지리와 역사의 상관관계부터 내가 누구인가, 중국이 누구인가, 혹은 뭐 독일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니면 유럽이 무엇인가를 재인식하는 정체성의 학문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맥킨더가 말했던 역사문명적 지정학은 지리와 역사의 상관관계를 과도하게 형이상학적으로 끌고 갔던 독일 지정학에 대한 지향과 계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1대1로의 지도를 다시 보면 지경학이라고 하는 외피가 분명히 있죠. 지경학이라고 하는 외피가 있고, 또 현대지정학, 그 안보와 외교의 전략이라고 하는 현대지정학의 중간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해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역사 철학적인 성격도 있고 역사 문명적 성격도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해석의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시진핑 시대에 사회주의 문명 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해서 이론화하고 있는데, 즉 중화 문명과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혁명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지금 문명론이 구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지금 1대1로가 만들고자 하는 그 내부에 있는 어떤 문명론적 근거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상황이, 시각, 다 아주 복합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3분 이상이 초과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너무 방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지정학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지정학적인 관점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그 지정학에서 지경학으로 갔다가 다시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의 1대1로가 갖는 소위 문명사적인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천착을 하고 있는 발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양 진출의 모색, 이런 것들이 시진핑이 뭐 어느 날 뜬금없이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역사적 내원 관계가 있고, 또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한
논리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연 설명하시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기는 했는데 뭐 좋은 발표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조세영 교수가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 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세영 교수께서 해양 대만과 대륙 중국이라는 책도 내셨고, 그다음에 근대 중국인의 해국 탐색, 이런 책도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도 내시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어떤 해양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 인식의 통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밌는 발제를 하실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조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올 때 저 정확히 저 맞은편에 제 연구실에서 여기가 보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왔습니다. 네, 원래는 좀 전에 발표해 주셨던 백주현 선생님도 중국 근대 사상사 쪽 연구를 원래 하셨던 분인데, 저도 원래는 사상사 전공입니다. 그런데 부경대라는 데가 이제 수산대 뿌리가 있어서요, 오다 보니까 지금 해양사 전공자가 됐고 뭐 몇 권의 책도 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하나의 책을 구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3국의 그 해외 사절단의 세계 일주에 관련된 얘기 중에 그 앞부분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학회가 되게 이제 무거운 주제로 일관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식냉전이니 뭐 전쟁의 발발을 걱정할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발표인 것 같은데요, 조금 가볍게 일단 재밌게 일단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태평양을 건넌 얘기가 이제 중심인데요. 세계의 사절단입니다. 일본, 청국, 중국이죠. 그 다음에 조선의 사절단이 태평양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 여행기나 일기에 나타난,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지리관의 혁신,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태평양을 건너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소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토론에서나 이렇게 더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좀 더 깊이 좀 따져보기로 하죠. 예. 뭐 근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바다를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장벽으로 인식을 해서 방어막이었는데, 근대는 바다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거꾸로 이 장벽을 넘어서 멀리 서양이나 일본 같은 데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서양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근대적 외교의 근대화도 이루고, 그 과정의 하나가 예를 들어 청나라의 예를 들면 북경에 이제 각국의 사절단이 와서 공사관을 열고, 거꾸로 중국의 어떤 출사 대신이라고 하죠. 외교관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공사관을 세웁니다. 그 이전에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가는 사절단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공사관을 설치하는 출사 대신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절단의 얘기 중에 대표적인 사절단만 다루겠습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링게임 사절단이라고 하는 사절단이 대표적입니다. 그 전에도 빈춘이 있고, 그 후에도 숭우 사절단이라고 공사단을 만들기 전에 3번의 사절단이 있는데, 벌링게임 사절단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무려 한 2, 3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태평양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진정한 의미의 외교 사절단이기도 하고요.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이 한 2, 3년 늦게 출발을 하는데, 이게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절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일본은 이미 메이지 시기의 첫 번째 해외 사절단이지 막부 말기에 무려 6번이나 해외 사절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대해서 꽤 알고 있었어요. 이 벌링게임 사절단과 이와쿠라 사절단 자주 비교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그러니까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벌링게임 사절단 좀 이름이 이상하죠. 왜 청나라 사절단인데 왜 미국 사람 이름이 나오느냐? 전문가도 없었고 또 이렇게 외교적인 부담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에 와 있었던 미국 공사가 귀국하는 길에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링컨의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통 벌링게임 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진이고요. 이와꾸라 사절단 워낙 유명한 사진이기도 한데 오른쪽에 있던 사진이 출발할 때 찍은 사진인데 아직도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이와꾸라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진 거꾸로 된 건데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좀 창피해서 머리를 잘라요. 아들이 유학 중이었는데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고 그러죠. 근데 되게 상징적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발빠르게 변화하려고 하는지. 이미 출발 전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단발을 하고 있고요. 벌링게임 사절단에도 동급의 중국인이 있습니다. 지강 송가국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상 관직이 높지도 않고 직책만 높았을 뿐 벌링게임에 대해서 주도됩니다. 이와꾸라 사절단은 부총리급, 장관급의 최고급 사절단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센 사람들이냐면은 자기들이 여행 갈 동안 일체 국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는 그 주장을 일종의 여당, 야당 인사들한테 합의를 한 다음에 움직일 정도의 거물급 인사라서 급이 다른데 이 두 사절단의 목적이 외형상 아주 유사합니다. 미국의 이제 어떤 조약을 맺은 걸 인정 내지 수정한다는 거,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뭐 이런 것 측면에서는 유사한데 겉으로 봐서는 벌링게임 사절단이 성공적으로 그 새로운 조약을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오히려 이와꾸라 사절단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미국에서의 어떤 일체 활동이 실패에 끝나 외교적으로는. 하지만 세계 일주의 전체적인 성과는 이와꾸라 사절단 훨씬 더 뛰어난 걸로 얘기가 됩니다. 일일이 이제 그걸 말씀드리긴 좀 긴데 일단 지금은 태평양 얘기만 해야 되니까요. 저희 나라에는 한참후이긴 하지만 보빙사라고 아마 수업 때도 뭐 중고등학교 수업 때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민영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한 사절단이 있는데 물론 세계 일주를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하긴 했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 대상이냐 그건 좀 문제의 여지는 있어요. 차라리 얼마 후에 한참 후에 또 민영환 사절단, 러시아에 간 사절단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알려졌지만 이재각 사절단, 영국으로 간 사절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건 일회성이고 특정 국가를 가는 이 사절단이어가지고 앞에 벌링게임이나 이와꾸라 사절단과 비교 대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다 합쳐서 바라볼 경우에 어느 정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보빙사 일행은 놀랍게도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갑신정변에 연루돼가지고 홍영식 등 같이 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분실되지 않았나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반드시 기록을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년 후에 미국으로 파견됐던 박정양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같이 묶어서 봐야지 태평양 그나마 횡당한 얘기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박정양이라는 양반이 태평양을 건널 때 여행기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로 별도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상일기초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의 이 태평양 건너는 기록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점을 통해서 이 여행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길게는 하지 않을 텐데 일단 대양항해, 즉 태평양을 건널 때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윤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화륜기는 불로서 물을 끓여 증기가 상하로 천륜을 작동하며 회전시키면 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뭐 이렇게 비교적 정확히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 중국 사람 지강이라는 사람이 기록해 보면은 또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흔히 과학과 기술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증기기관은 기술적으로는 이해하는데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통적인 한의학, 중의학이죠. 그걸 끌어들여서 이 박스에 들어가 있듯이 마치 사람의 생명과 같아서 심장의 불이 내려가면 콩팥의 물이 올라가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체의 문제, 중의학의 관점에서 증기기관의 에너지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중국 전통의 사고 방식과 근대적인 그 문명을 서로 섞어서 해석하는 방식은 이 당시 여행기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무척 재미있습니다. 풍랑과 배멀미에 관련된 기록도 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건 뭐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사설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태평양을 중국에서는 대동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참 동안 대동양, 대서양의 반대말이죠. 그게 서서히 이제 번역어죠. 퍼시픽 오션, 태평양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게 이 대목입니다. 태평한 줄 알았더니 태평하지 않더라. 태평양은 비록 조용한 게 기본인데 어쨌든 벌링게임 사설단은 고생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잘못 지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젤란이 이 이름을 만들었는데 대서양이 훨씬 더 풍랑이 심하거든요. 상대적으로 태평양은 너무 평온해서 태평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벌링게임 사설단의 기억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아시아 사설단도 대서양을 건널 때 극과 극입니다. 아주 드물게 평온하게 건너면 너무나 조용한 바다라고 얘기했고 아니면은 그렇다고 얘기했고요. 배멀리의 기억도 물론 빠질 수도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본의 사상가죠.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유명한 책 서양 사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표지에 속표지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대 문물을 상징하는 건데 세 가지 물건이 등장해요. 하나는 증기선, 윤선이고요. 또 하나는 그림이 흐린데 기차, 그러니까 증기에 관련 두 가지 발명품. 또 하나는 전기입니다. 한자를 풀이해 보면 증기는 사람을 옮기고 전기는 소식을 전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남아 있는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가장 일찍 태평양을 건넜던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와쿠라 사설단 기록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막부에서 처음으로 파견했던 신미 사설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건넜던 게 최초의 태평양 공식 횡단이고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태평양만 보고 봤을 때는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좀 놀랍죠. 뭐냐면은 일본인들은 벌써 미국 군함을 타고 건너긴 했지만 외교 사설단은 또 한 척의 배는 네덜란드부터 받은 군함을 수리해 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해군이 타서 스스로 자력으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 의미는 태평양에 대해 대양에 대해 일본인들은 청국인들에 비해 중국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하와이에 잠시 기항했던 기록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와쿠라 사설단은 이미 간접 정보를 많이 들어서인지 태평양 건너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다른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항해일지 하나로 깔끔하게 태평양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길게 써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벌링게임 사설단과 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보빙사는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몇 년 후에 박정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남겼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에 얼마 후에 갔던 민영환 사설단은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요. 이 지도를 설명하면 좀 재밌긴 한데 시간이 아마 쫓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벌링게임 사설단과 이와쿠라 사설단이 동쪽으로 거의 비슷한 코스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뭐 부연 설명을 해드리죠. 그 얘기는 같은 시기에 쓰여져 있었던 80일간의 세계 일주 아시죠? 존 베른인가요? 하는 사람이 썼던 그 코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그건 런던에 출발하지만 동쪽으로 돌다 보니까 시간을 하루 벌게 되죠. 거기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갔던 민영익, 러시아로 갔던 민영환, 영국으로 갔던 이재각 세 개의 사절단이 동쪽으로 간, 그 서쪽은 제국 항로라고 영국이 개발된 정반대의 코스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절단이 반대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오늘 다루는 건 이 태평양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사절단이 있었다는 것만 일단 말씀을 간단히 드리죠. 그럼 이 태평양 건너는 게 뭐 대단한 의미냐 했을 때
한마디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실감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들었는데 직접 건너본 거죠. 태평양의 광대함과 지구는 둥글다. 동아시아인들이 서양과 달리 서양사에서 많이 얘기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지동설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양에서 알다시피 난리가 났던 문제인데 동아시아의 어떤 사고체계에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걸 순순히 좀 상대적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자전과 공전에 관련된 이런 근대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도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도 앞서 그 증기기관에 대한 설명처럼 전통적인 추연의 구주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사고 방식과 이 근대적인 지리관을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자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었고 중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야만의 세계라는 세계관이었는데 비해서 지구가 둥글면 영국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고 태평양의 바닷가 한가운데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육지에 몽골도 어떤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중국식 세계 질서의 지리관이 붕괴되는 그런 중요한 현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계란 모양과 같다는 혼전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학설을 들이대면서 이런 문제를 또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마침 세계 일주를 도중에 일본 같은 경우에 벌써 양력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나라나 조선은 한참 걸리는 일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지구가 둥글고 거대하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도 지역마다 차가 나타나고 공간도 이렇게 어떤 중심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주목할 만한 거죠. 그런 기억들은 조선의 사절단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박정희이라는 분이 젊을 때 미국의 공사로 파견됐던 사람인데 이분의 해상일기초라는 기록은 태평양을 건넌 짧은 기록입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풍랑, 배멀리, 증기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날짜 변경선을 반드시 태평양을 지날 때는 건너게 되죠. 날짜가 바뀝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거기에 관련된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에 대한 변화는 거의 똑같이 등장합니다. 상대적으로 일기를 검토해 보면 일본이 가장 섬세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그 다음에 조선 순이라고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포화국이라고 당시 기록되어 있는데 하와이를 방문한 기록이 좀 특징적입니다. 아마 탔던 배가 하와이로 가려면 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화물 수송의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자로는 단향산이라고 표기하기도 하죠. 여기에 관련된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 기록에도 나타나는 건데 하와이가 그 전염병, 천연두로 인구의 상당 부분이 죽어가지고 무지하게 엄격하게 전염병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라든지 혹은 크리스마스를 그 태평양에서 맞이하는 바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억 이런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서양인들이 운행하는 윤선의 운영 방식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빨리 했는데 아까 지도를 좀 설명시켜드리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요. 그럼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기도 하고요. 나오는 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결론일 수도 있는데 일본, 중국, 조선 순으로 대양, 해양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크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또 한중일의 운명을 결정한 어떤 한 얘기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근대는 해양으로 닿았고 해양 문명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각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다. 라는 좀 평범한 이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태평양 횡단이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태평양을 특히 건널 때 지구가
말로만 둥글다 했지만 각 나라 일반인들은 믿질 못했어요.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그 지리관의 혁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정과 공전에 따른 어떤 시간관념, 날짜 변경선도 그 중에 하나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중국적 세계 질서라고 하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계관의 어떤 균열을 가져오는 하나의 경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과장하자면, 꼭 제가 쓴 표현은 아닌데, 이 대양이라는 지리적 공간은 근대의 출발을 알리는 문명사적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선생님의 글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설단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양에 대한 인식 수준은 시기적으로 훨씬 뒤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게 낮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사실일 수도 있고, 특히 이 보빙사가 갔다 온 다음에 벌어졌던 갑신정변으로 말미암아서 이 개화파가 제거가 되면서 더 긴 시간 동안 해양에 대한 정보가 폐쇄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간단히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요. 일단 뭐 동아시아 3국, 그래서 이제 중국, 일본, 한국,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1866년이네요. berlin 게임 사절단이 출발했던 시기가요. 그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 한 5년 뒤에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보빙사는 1883년,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또 한 12년 정도. 그래서 이 순서가 소위 그 동아시아 3국이 근대 또는 서구를 인식하는 어떤 시간의 차이가 결국 수준의 차이로 연결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뭐 지금 우리는 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게 흔한 일이긴 하지만, 이때 최초로 전기선을 타고 대양을 횡단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양을 인식하고 근대를 인식했을까라는 문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두 분의 발제를 모셔 청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번 세션의 시간은 한 20분 정도 남은 걸로 여겨지는데,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토론자 두 분께 한 7분 정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대 중국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이신 박철영 교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쓰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박철현입니다. 제 토론은 자료집 233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집을 읽는 방식으로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백지훈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대남 해협을 둘러서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구미와 러시아의 대립을 과거 냉전에 빗대어 신냉전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발표자의 지적처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각각 자유와 개방 그리고 평화와 발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적대와 대결을 명시적으로 내세웠던 냉전을 차용한 신내전은 부적절하고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과 일부 실제 회복, 그리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크림대교 폭발 같은 그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양지연 사이의 전쟁 억제가 유지되었던 냉전 시기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냉전이 아닌 지정학의 시각에서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구미와 러시아의 대립을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발표자는 미군 패권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정학을 문명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라고 주장하면서 1대1로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기존 안보의 문제로 외소화된 미국식 지정학이나 소련 붕괴 이후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배경으로 구상한 지정학적 시각으로는 최근의 1대1로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오한 문명론적 뿌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발표자의 지적은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대1로에 대한 기존 정치 경제학적 접근은 1대1로를 개혁개방 시기 빠른 경제 성장을 이어나던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 저임금으로 생산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편으로는 시정 도시화 등을 통해서 국내 내수 시장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라시아에 눈을 돌려 인프라 건설 부문 등의 자본을 해외 수출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한다는 이른바 축적 위기를 돌파하는 공간 전략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1대1로에 대한 문명적 지정화의 시간이 매우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의 경제의 내용은 대만 해협 문제 1대1로 문제만이 아니라 공급망 재편, 인권 문제, 신장 티베트, 홍콩 민주주의, 남중국 연유권 분쟁 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대만 해협 문제와 1대1로 문제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대1로는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 당초 중국이 하나의 이니셔티브, 중국으로 창의라고 하는데 로 제기할 때부터 고대 중국과 유라시아를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문명 교류에 의한 평화와 발전 이런 문명론적 기억의 소환에 그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발표자가 제기하는 문명적 지정학이라는 시각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1대1로 이런 문명적 기억의 소환이라는 측면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동맹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연계를 통한 중국의 대항을 명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재편, 인권 문제, 홍콩 민주주의 등의 문제는 문명론적 시정학의 시각에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발표문은 1대1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전의 발표자가 문명론적 지정학 시각의 대상을 미중 패권 경쟁의 여러 내용 중 대만 해협 1대1로 등으로 보다 분명히 하고 아울러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인권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시각에서 추가 연구 가능성을 타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1996년에 설립된 상하이 5국, 이 이른바 민족 분열주의 테러리즘에 반대하고 각국의 주권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2001년 상하이 협력기구로 제표되면서 정치, 경제, 환경, 교통,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법이 확대되었고 참가국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SCO,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의 팽창을 곧 중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유라시아 동맹 형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CO 국가들 일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참가자 인도라든지요, 미국과의 군사협력, 사우디나 이집트,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관계, 쿠웨이트,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과 견제가 존재하는 파키스탄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는 중국과 일본의 태평양 횡단 경험 분석은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을 해양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절단 보빙사와 주미공사 박정량의 태평양 횡단 경험은 어떤 작업의 일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발표자는 차이는 있지만 한중일 삼국 모두 태평양 횡단 경험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지리관에서 벗어나서 세계 지리에 주목할 수 있게 되어서 시간 감각을 넘어서 공간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 일본의 유학이 중국 주자하게 된 비판을 통해서 중국적 질서로부터의 독자성의 기초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말 해외 사절단과 유아쿠라 사절단의 대양항해 여행기에서 그러한 중국적 질서로부터의 독자성의 사유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에도 시대부터 준비되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기에 태평양 횡단의 경험을 계기로 중국 중심의 지리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태평양 횡단했지만 한중일 삼국의 근대화 양상은 큰 양상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발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중국의 지강은 여전히 전통적인 도기관에서 증기기관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젊으시네요. 젊었을 때 말도 빨리 했는데 나이하고 말 속도하고는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간을 2분이나 단축시켜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백지훈 교수님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성인데, 요거는 사실 요 문제의식은 어제 발표됐던, 특히 이제 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있었던 미중 관계와 대만 해협의 위기 관리 방안, 여기에서도 뭐 대만 문제나 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어제 발제를 차이동재라고 그 대만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해협 문제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된 거는 어제 또 세 번째 세션에서도 그 물류 세션, KMI 세션인데
그래서 이제 동북아 글로벌 공급망 관점의 위기와 대안이라는 발제에서도 논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조세영 교수님께 대한 질문은 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답을 해주시기 바로 같이. 예. 저 두 번째 토론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의 HK 연구 교수죠. 권경선 교수님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인데 뭐 그 정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진행하십시오. 예, 소개받은 권경선이라고 합니다. 제 토론문은 237페이지에 있고요. 지금 관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동아시아 해양과 평화 세션의 두 발표는 구체적인 주제와 접근 방법은 달랐지만은 이제 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관계와 이제 서로 다른 문명의 대면을 논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사실 이 발표 주제 두 가지에 다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라서 이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못 드리고요. 누구나 한번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발표는 현재 세계 패러다임 전환의 과도적 상태 혹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 자체로 인식되고 있는 이제 미중 대결의 구도를 이제 문명사적 시각에서 이제 접근코자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또 이제 현재 미중 관계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 역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표면적이고 초보적인 이제 코멘트로 이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 1대1로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성과와 문제점 등을 보면은요. 얼핏 그 제국주의 시대 이래의 세계 체제, 특히 19세기 이래의 영국이나 미국으로 대표되는 구미 국가들의 세력 확장 방식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일단 불평등 조약과 무력을 전면에 내세운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제 세력 확장과는 좀 다르지만은 1대1로 진행 과정 중에 이제 저개발 국가의 뭐 중국 차관 도입과 채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 내세우는 그 협력 이면의 비대칭적인 관계라든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세력 확장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차관과 채무 문제 등으로 일단 지금 상당히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고 동시에 이제 그 대출금과 투자 수익 회수에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이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제 이 중국은 현상의 돌파구로서 이제 기존 구미 중심 국제 협의체와의 협력을 고려하기도 하고 이제 세계화를 기치로 초국적 자본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 동원하려고 하는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이제 근현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자국 중심의 세계 정치 경제 구도를 만들고자 했던 이제 패권국들의 방식과 아주 유사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제 토론자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적 인상을 바탕으로 한 단순하고 상당히 피상적인 것이라서 이제 현상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이를 넘어서는 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을 줄곧 느껴왔었는데 오늘 선생님의 이 발표가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세현 교수님의 이제 발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세현 교수님께서는 19세기 후반에 한중일 사절단의 태평양 횡단과 이제 구미 방문 경험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이제 그들의 이제 근대적 인식 전환을 논한 것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근대 한중일 사절단 시찰단과 이제 아시아 경험 그리고 서구 경험을 이제 연구해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기존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해서 이런 대양항해 그리고 미국 방문의 경험이 이제 서구적 근대 과학기술 제도 문화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이제 이 아시아적 시공간 인식의 전환으로 이제 이어졌음을 이제 해명한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3국의 사절단은 각국의 엘리트 관료 물론 이 관직의 높고 낮음은 달랐습니다만은 이런 엘리트 관료로 이루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나 제도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느 지식인의 이제 뭐 그것과는 달랐다고 여겨집니다. 사절단의 서양력 이해와 양력 사용은 이제 관료의 경험과 인식 변화가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제도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한 예로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민중의 생활, 시간관념의 전환으로 연결되면서 동아시아 사회 전반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사절단의 경험이라든지 인식이 자국의 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라든지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근대 서구의 지식과 문화는 이제 19세기 중후반 관료를 비롯한 지식인이 직접 경험, 직접 그곳을 방문을 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각국의 속에 수용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미 받아들인 비서구권 국가, 예를 들어서 조선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을 통해서 수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서구권 국가로부터의 수용에서도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했고 이 과정에서는 특히 유학생의 역할이 상당히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는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과 중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이제 다방면의 서구 문물을 자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직접 대양과 서구를 경험한 관료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20세기 비서구권 국가로의 유학을 통해서 이제 서구의 지식과 문화를 접한 유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에는 각각 그 시대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의 경험과 인식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각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질문은 뭐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왠지 제가 마지막 토론이라서 뭔가 마무리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 선생님께 공통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본 세시연의 주제가 동아시아의 해양과 평화이니만큼 이제 이 두 분 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평화의 관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오랜 기간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근현대 그리고 뭐 관련 논쟁을 고민을 해오셨고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지식과 생각할 거리를 주는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되겠지만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들이 현재 동아시아 관계를 고민하거나 평화를 모색할 때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선생님들이 이제 하셨던 연구 속에서 찾으신 실마리나 이제 관련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말에 과례는 비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나친 겸손은 또 역으로 오만으로 비출 수도 있는데 그 문외한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전혀 문외한 안 같고 두 분 발제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원래 이제 권경선 교수님은 뭐 일본에서도 공부하시고 중국에서도 하시고 그래 동아시아 해역 공간 도시 뭐 이런 거 이제 최고 전문가입니다. 근데 자꾸 전제를 딱 깔고 무장 해제를 시키고 푹 찌르는 이런 전법을 쓰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저희 세션은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써도 되겠죠. 저기 어디 예. 질문 좀 이따 받을 겁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예. 예. 일단 답변부터 들어보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자 그러면 플로어 질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한 3분씩 뭉뚱그려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저도 관심이 아주 많은 분야가 돼서 백지훈 교수님 오늘 그 발제가 참 뛰어나고 좋았는데 그 발상 자체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1대1로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청나라 때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그 138년 동안에 그 했던 이거를 갖다가 청나라에 광대했던 그걸 얘기하고 이것보다는 그 이전에 강희제가 가장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은 쿠빌라이 칸 이렇게 몽골 제국의 원제국의 그때의 네트워크 훌레국과 일칸국까지도 가고 저 킵차칸국까지 전 네트워크가 돼가 있는 세계화 시대 이때에는 자 질문 예 질문인데 30초만. 그래서 예. 청나라는 걸륭제가 티벳까지 하고 광대한 영토를 했지만 훨씬 더 광대하다 보면 쿠빌라이 칸 때인데 그때가 세계화가 더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스파를 티벳 때 라마 불교를 하고 따르고
언어도 통일을 하려 그랬고 이렇게 할 때 1대1로가 지금 1대1로가 오히려 미국의 패권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미얀마 쪽으로 파키스탄 쪽으로 인도양으로 하고 오히려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봉쇄되고 여기 하면 바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미중 간에 하고 그걸 이제 더 오히려 역으로 내륙으로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특히 정화의 그 대항해하고도 아마 해양으로 나가는 거하고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저기 백지훈 교수님부터 종합적으로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제가 완성된 발표문을 못 드렸는데도 이렇게 더 뛰어난 토론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플로어에서도 아주 훌륭하신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간 제한상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대답을 드리면은요. 우선 오늘 제 발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문명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아주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나 1대1로의 여러 가지 개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좀 별도의 논문에서 다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좀 발표에서 못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번 2022년 사마르칸트 SCO 정상회담이 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성명서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것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급망 재편, 그다음에 기후 문제 협약, 그다음에 이제 빈곤국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빈곤국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인권 문제에 대한 저항 개념으로 중국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SCO는 뭐 굉장히 뭐 테러리즘 방지 이게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구적인 의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주목할 문제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이 불안한 시기에 기후 문제를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기후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서도 중국이 예전처럼 소극적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홍콩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곳을 바로 이제 신장과 인도양으로 가는 축을 그 지도의 축으로 바꾼다는 게 바로 근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에선 대만과 홍콩이 중심이었죠. 그런데 신장과 인도양으로 가면 대만이 완전히 주변화가 되는 그림인데 저는 이게 사실 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장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018년도 코로나 직전에 마카오 반환 20주년 마카오 반환 관련된 회의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마카오, 그다음에 주강, 심천 이쪽을 하나의 지대로 만들어서 그 새로운 어떤 금융의 어떤 지역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홍콩을 굉장히 그러니까 금융 중심에서 주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같이 논의가 이제 같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역시 SCO를 그러니까 그 중러와 중앙아시아의 연합으로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도 같은 경우가 인도 태평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터키 이번에 얘기했지만 나토 회원국인데 자기는 SCO 정회원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올해 얘기했거든요. 터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향후에 이 두 지정학이 어떻게 복잡하게 변할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권경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차관 문제라든지 여러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정말로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학자들과 얘기해 보면 서구 언론들을 보면 굉장히 중국이 자본이 들어와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반중 정서가 굉장히 커진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중국의 자본을 또 너무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구나 이런 쪽에서 차관이나 개발 지원을 얻으려면 그 조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굉장히 그 양안 문제 하나의 중국만 합의해주면 그것만 지지해주면 사실은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케냐 사실은 1대1로에서 이 케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해상에서 거기서 케냐에서 반중 그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거의 백중지세였다고요. 반중과 친중이. 그러니까 저는 아마 1대1로와 함께 향후에 좀 지구적인 형태가 이 반중과 친중으로 국가가 나눠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서구의 언론과 중국의 언론 그리고 당차자의 언론이 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청대 태조부터 자기는 그 누르하치의 그 정통성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 동쪽에 있는 그 정통성으로는 안 되거든요.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의 정통성을 받아서 청조가 자기의 통치의 정통성을 받으려고 했고, 그 부분들이 이제 걸륭제까지는 최고로 갔는데 도광 가경으로 이제 안쪽에서 계속 내란이 일어나고 또 서구 제국주의가 오면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명의 역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답변부터.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 같은데요. 그 세 나라 사절단의 경험과 인식 전환이 각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발표 중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와쿠라 사절단은 워낙 실세 중에 실세가 뭐 정부가 마비될 정도의 그 거물급들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서도 근대적인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양에 관련돼서도 해군, 뭐 해운, 항만, 조선 여러 분야에 있어서 바로 정책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역할을 미쳤고요. 상대적으로 벌링게임 사절단은 미국 사람이라서 미국에 가서 조약을 개정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는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없었고, 실제 그 중국 그 따라갔던 사람들도 고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 역사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출세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 사절단은 아쉽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세계 일주나 이런 저건 아니었고 좀 가볍게 갔는데, 게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갑신정변의 다수가 민혁이군 빼놓고요 연루되면서 제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통은 출사 일기나 여행기 보고서는 필수 사항이에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만들기 전에 없어졌든지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남아있던 몇 페이지짜리 복명기, 고정을 만나서 보고하는 문답기 정도가 승정원 일기에 남아있는 수준이라서 아쉽습니다. 당연히 근대화의 기회를 상실하는, 오히려 중국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요? 단순하게 비교하면요. 그와 관련해서 일본 에도 시기의 어떤 일본 유학이 그 어떤 주자학을 비판하고 한 이런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에 대한 관념적인 어떤 충격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해금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한중일 다 공이 비교적 잘 지켜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기 서양 여행기에는 처음 갔던 사람들은 꼭 시문을 시집을 내기도 하고요. 이게 초기 형태입니다. 좀 몇 번 갔다 오면은 시가 사라지고 사실 자체만 기록한 여행기가 나와요. 사실 중심에. 그러니까 일본도 처음에 갔을 때는 시문집을 다 남깁니다. 근데 나중에 사라져. 이와쿠라 사절단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키워드가 해국이라는 바다 해자 나라국자라는 표현이 일본은 좀 자주 나타나고 중국도 나타나는데 한국의 기록에서는 찾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저거에서는 뭔가 해양에 대한 인식도 보여주는 뭐 한 그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뭐 이렇게 사절단 공사, 뭐 유학생 이런 근대 경험의 차이는 뭘까? 예, 뭐 맞습니다. 개인보다는 당연히 사절단이 그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영국에서도 잘 구경시켜 주죠. 하지만 단기간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공사라고 하는 건 몇 년씩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하는, 뭐 단순 논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외교관처럼 장기간 유학하기 때문에 해양 문명의 예를 들더라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나중에 귀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일본은 훨씬 더 풍부한 외국 그 유학생이 있고요. 중국은 그 중간쯤 되고, 아쉽게도 조선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나 그 청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했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뭐 지원을 중단해 버리고 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뭐 실패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 말씀은 글쎄요.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근대 시기에 동아시아 3국의 경험을 보면, 특히 청나라와 일본을 보면 바다를 매개로 해서 서로 간의 해군력을 지나치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그게 군사력의 증강, 해군력의 증강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양무운동이나 메이지나. 결국 청일 전쟁이라는 전쟁으로 파국이 되죠. 이런 지나치게 어떤 이렇게 가공의 적, 가공의 어떤 두려움을 만드는 뭐 영해나 영토 개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는데 뭐 우리 인문학자들이 문학적 상상력이 좀 동원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감을 좀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이번 주제가 동아시아의 해양과 평화와 해양. 해양은 과연 평화의 전당인가?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시 기획전이 제목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 되는 해고 그러면서 임진왜란 1592년 발발해서 7년 전쟁을 마치고 한 7, 8년 전부터 사실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한 200여 년에 걸쳐서 12번의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평화 성신 교린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대 우리 동아시아의 바다는 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전쟁이 있었던, 그게 끊임없었던,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것이지 한번 깨지고 나면 절대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동아시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다를 매개로 한 평화에 대한 인식, 실천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중일 동아시아의 해양과 평화라는 세션을 만들어서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유로서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6분이 오버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특별 세션의 미래도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오후 2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10분간 저희는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후 MZ 세션은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 10분간 휴식 시간 가진 후에 오후 2시 40분부터 다음 세션인 MZ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